11주차 1강입니다. 오늘은 배송 혹은 유통 이쪽으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고객 가치 창출 면에서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비용과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응 시간과 관련돼 있고, 그리고 제품의 가용성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거 유통의 중요성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유통은 기업의 수익성과 이제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물론 비용과 관련되어 있을 뿐더러 또 하나는 뭐냐면 고객의 경험하고도 이게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유통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도구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형 마켓들 있죠. 대형 마켓들 보면은 유통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저비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면 이게 이제 경쟁 우위 확보에 굉장한 도움을 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급사슬 관리 목적 달성에도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급사슬 관리 목적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이제 비용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응성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유통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통의 개념하고 그 디자인과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이라는 거는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공급 사슬 단계를 따라서 제품이나 원자재를 운반하는 데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업들의 이제 공급 사슬 관리 목적 있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적합한 유통 네트워크를 선택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유통 네트워크를 디자인할 때 우리가 이제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그 디자인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요거를 잘 고려를 해서 이제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단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과를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비용 차원에서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보면 이게 첫 번째 이제 대응 시간과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응 시간이라는 거는 고객이 주문을 하여 제품을 수령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뭐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경우에는 유통센터가 고객 가까이 있으면은 대응 시간이 이제 짧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중앙 집중적으로 할 건지 분산된 그런 유통센터를 가질 것인지 이걸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분산된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고객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응 시간은 이제 짧아지죠. 물론 이제 분산되면은 다른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제품의 가용성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제품이 재고로 있어서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확률, 이건 이제 제품 가용성이라 그러는데 다양한 제품을 재고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재고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통 네트워크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비용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재고 비용과 관련된 겁니다. 일단 리스크 풀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은 이게 이제 재고 수준을 그렇게 높게 할 필요가 없어요. 리스크 풀링 효과라는 거는 지역별 수요를 통합할 경우에 특정 지역의 높은 수요를 다른 지역의 낮은 수요와 상쇄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수요 변동이 작아지고 따라서 안전 재고 수준이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재고 보유 수준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얻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중앙 집중화되어 있으면은 이런 효과를 얻기가 쉬워집니다. 중앙 집중화됐다는 거는 이제 다 합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두 번째 이제 수송 비용과 관련된 건데요. 이 수송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입고 수송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출고 수송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중앙 집중화 분산된 형태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데 뭐 예를 들면 재고 보유 지점하고 고객과의 거리가 이게 짧으면은 그러니까 분산된 경우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송비가 좀 작게 들겠죠. 근데 이렇게 분산된 경우에는 또 문제가 뭐냐면 생산지에서 이제 그 분산된 데로 보내야 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면. 한 군데로 그러니까 대규모 수송을 해가지고 보내는 경우랑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로 보내는 경우랑 비교해 보면 수송 비용이 이렇게 쪼개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들죠. 그리고 FTL, 요거 뒤에 가서 나오겠습니다만은, FTL과 같이 수송에서의 규모의 경제도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단위당 수송 비용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FTL이라는 건 풀 트럭 로드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트럭 하나를 가득 채워서 보내는 경우에 이제 단위당 수송 비용이 작아지잖아요, 아무래도. 요거에 비해서 LTL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트럭을 가득 채우지 않았을 경우에 단위당 수송 비용은 확실히 FTL보다는 이게 높아지죠. 결론적으로 일단은 규모 경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수송 비용은 이제 낮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수송 비용은 낮아지죠. 세 번째 이제 시설 및 취급 비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설의 수와 관련된 건데 아무래도 뭡니까? 시설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설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시설을 중앙 집중화 시킬 건지 아니면은 분산화 시켜가지고 여러 군데 시설을 보유할 건지 이게 이제 의사결정 문제인데요. 일단 대략적으로 지금 알려진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 상황마다 이게 다르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보유 시설의 수가 증가하면 대응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지역별로 뭐 유통센터를 가지고 있다. 물류센터 혹은 유통센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역 고객에 대한 그 대응 시간은 짧아지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보유 시설의 수가 증가하면 재고 비용은 증가한다. 이건 이제 시설마다 만약에 재고를 보유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고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면 재고 비용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유 시설의 수가 증가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수송 비용이 감소하지만 일정 수준을 지나게 되면 오히려 수송 비용이 이제 증가한다는 건데 그 이유는 요 밑에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유 시설의 수가 많아지면은 입고 수송 비용은 증가하고 출고 수송 비용은 감소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분산돼 있잖아요. 보유 시설이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돼 있으면은 그 생산지에서 글로 다 보내야 되잖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그래서 그 입고 수송 비용이 이제 증가한다는 게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수송이 이루어지면 고객에게 출고 수송 비용은 이제 감소하죠. 왜 그러냐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입고 수송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보유 시설의 수가 많아질 경우 시설별 입고 수송량이 작아져서 대량 수송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고
출고 수송 비용이 감소하는 이유는 보유 시설이 고객에 근접하게 되므로 평균 수송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종합적인 효과는 보유 시설의 수가 증가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수송 비용은 감소하는데 일정 수준을 지나게 되면 오히려 수송 비용은 이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유 시설의 수가 증가하면 시설 유지비가 증가한다. 이건 뭐 당연하죠. 시설의 수가 증가하면 그 시설마다 시설 유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설 유지비가 증가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재고 비용, 수송 비용, 시설 비용을 합친 로지스틱스 비용은 보유 시설의 수가 증가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로지스틱스 비용이 감소하지만 일정 수준을 지나게 되면 오히려 로지스틱스 비용이 이제 증가하는데 그 추세는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중앙 집중화로 많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뭐 아까 리스크 풀링 효과도 뭐 얘기한 적도 있고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비용이 좀 줄어듭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좀 면적이 좀 좁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중화를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생기지 않겠죠. 자, 유통 네트워크 형태는 이제 크게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자 직접 배송이라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그 영어 단어도 하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요거 드롭 shipping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요거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두시면 좋겠고요. 이 생산자 직접 배송이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가 소매상에게 주문은 하지만 생산자가 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디다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문을 받은 소매상이 나한테 뭘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소매상은 뭡니까? 생산자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나한테 보내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대일과 같이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직접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 생산자 직접 배송의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소매상의 경우 재고를 전혀 보유하지 않거나 소량으로 보유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직접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재고가 생산자에 의해 중앙 집중화된다. 이제 모든 그 소매상들이 예를 들면 주문을 받으면 다 생산자로 그렇게 가는 거죠, 연락이. 그래서 결국은 재고는 생산자가 보유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화된다는 그 얘기고요. 생산자는 소매상들의 수요를 통합할 수 있고 그 결과 낮은 재고 수준으로 높은 수준의 제품 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고요. 생산자는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고객 맞춤을 연기할 수 있어서 완제품이 아닌 부품 수준에서 재고를 보유하게 되고 부품 수준에서의 통합이 가능하게 되므로 재고 수준이 낮아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송 비용은 높아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중앙 집중화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앙 집중화된 그 시설에서 예를 들면 고객에게 이게 배송이 이루어지면은 거리가 이제 멀어지잖아요. 분산된 경우에 비하면. 그래서 수송 비용이 높아지고요. 고객별 출고 거리가 평균적으로 길어지고 또한 FTL이나 LTL보다 단위당 수송 비용이 높아진다는 그런 점이 특성이고요. 생산자가 각기 다른 다품목을 주문하는 고객의 경우 그 고객에게 복수의 배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배송이 통합되는 경우보다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재고가 중앙 집중화되므로 시설 유지 비용은 작게 들죠. 그 다음에 소매상이 고객의 주문을 생산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또한 생산자의 창고에서 고객까지의 거리는 소매상과 고객과의 거리보다 길기 때문에 대응 시간이 이제 길어진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유통센터, 물류센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재고가 공장이 아닌 유통센터나 소매상에 보유되고 유통센터나 소매상에서 고객에게는 택배업자를 통한 배송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생산자가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서 재고 보유가 분산되므로 재고 수준은 높아진다.
그죠? 그 다음에 생산지에서 유통센터로의 대량 수송을 통한 규모 경제 효과가 있고, 유통센터와 고객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므로 수송 비용은 이제 낮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유통센터를 경유하게 되므로 생산자 직접 배송에 비해서 시설 유지 비용 및 취급 비용은 약간 높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통센터가 고객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생산자 직접 배송보다 대응 시간은 짧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산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산자 직접 배송 수준만큼의 제품 가용성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더 들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생산자의 직접 배송과는 달리 다품목을 주문한 고객에게 유통센터에서 품목을 결합해서 한 번에 배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유통센터에서는 다양한 품목을 이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크로스도킹이죠. 우리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이거는 생산자에서 유통센터를 경유하여 고객에게까지 지체 없이 연속적으로 유통이 일어나는 형태. 그러니까 유통센터에 이제 재고를 이렇게 쌓아두고 하는 게 아니라 도착하면 이제 바로 가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성으로는 제품이 유통센터에 오랜 시간 동안 보관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통센터는 제품의 보관 시설로서의 역할이 아닌 재고의 조정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 생산자로부터 입고 트럭들이 유통센터에 도착하면 대기하고 있던 고객에게 갈 출고 트럭들로 제품을 옮겨 싣고 바로 고객에게 배송이 이루어지는 형태죠. 그래서 유통센터에서 그 제품이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고 따라서 재고 비용이나 리드 타임이 이제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크게 나눠서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유통 네트워크의 형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송 비용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그 규모 경제 효과,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수송량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인데요. 이게 이제 양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단위당 이제 수송 비용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송량이 한 트럭 분량이 아닌 화물의 경우에 LTL로 분류되고 단위 무게당 일정 수송료를 내게 되죠. 그래서 LTL하고 이제 FTL하고 이거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수송량이 한 트럭분이 되면 FTL로 분류되는데 이때는 단위 무게당이 아닌 트럭 한 대에 대한 일정 수송료를 내게 되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단위 무게당 수송료가 FTL의 경우가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FTL 화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FTL 화물을 만들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간상 병합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그 FTL이 될 때까지 수송을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그 보낼 화물들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작은 로트 크기를 지향하는 JIT 개념에 이제 반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수송이 미루어지니까 창고나 공장의 재고 수준이 높아져서 재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고 비용의 증가와 수송 비용의 감소 사이의 상쇄 효과를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FTL 화물을 만드는 방법은 판매자 혹은 구매자 간 병합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판매자들이나 혹은 구매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화합을 모아서 FTL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작은 비용으로 수송업자로 하여금 도착지에 이르기 전에 여러 곳을 거치면서 화물을 싣거나 내리거나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조합 형성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합을 도와주는 화물 촉진자라는 중개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구역 건너뛰기라는 건데요. 존 스키핑.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서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 하루 분량의 주문 중에서 부산으로 가는 배송 분량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서울에서 일일이 택배를 통해서 이제 각 가정으로 배송하는 것보다는
FTL을 이용해서 부산의 택배 기지까지 수송한 후에 그곳에서 택배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배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까지는 한꺼번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여기서 택배를 통해서 이제 각 가정으로 배송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간에 LTL보다는 FTL 요금이 싸기 때문에 FTL 화물을 만들어서 보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는 이제 수송량에 따른 규모의 경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리에 따른 규모의 경제입니다. 요거는 수송 비용은 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게 이제 보통인데 거리가 멀수록 수송 비용은 증가하지만 단위 거리당 평균 비용은 거리가 멀수록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예를 들면 수송 비용이 1차 함수라고 그럽시다. 그래서 거리에 이제 비례하는 그런 1차 함수인데 여기서 보면은 거리가 증가하면 x가 커지면요 t는 이제 커지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수송 비용은 이제 증가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x로 한번 나눠 보면요 이 전체 식을요. 그래서 그 x로 나눈다는 거는 이제 단위 거리당 평균 비용을 산출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x로 나누면 a 플러스 x분의 b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x가 증가하면 그 x분의 b 값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단위 거리당 평균 비용이 이제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리에 따른 규모 경제가 이제 존재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수송 비용의 감소는 경로 최적화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 두 기업 A, B의 화물 배송 경로가 서로 겹치는 경우에 두 기업 간 화물의 통합을 통해서 경로를 최적화해서 수송 거리가 짧아져서 수송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그림 10-1에 보면 그죠? 경로들이 이제 겹치게 되는데 1, 2, 3, 4하고 5, 6, 7, 8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겹치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 통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래 그림처럼 어, 겹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거리가 감소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 좀 간단하지만 그 배송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반품과 관련된 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